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재혼을 하고 지금은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제가 좀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야 그 세월을 보상받는 건지 진짜 요즘엔 눈을 감아 잠이 드는 게 아쉬울 정도로 하루가 짧다고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제가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이 녀석도 뒤늦게야 철이 들었는지 이제야 제 어깨도 주물러주고 다리도 주물러주면서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 아버지랑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전 그거밖에 바라는 거 없어요. 하고 말을 해줄 정도니까요. 내 나이 60이 넘어서야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것 같고 자식에게도 존중받는 것 같아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평생을 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자식 새끼 고맙다는 말 한번 하지 않고 맨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바라는 것만 많더니 이제 와서 부모 대접을 해준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네요. 그도 그런 것이 저도 제 인생이 이렇게 뒤바뀔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서 대충 물에다가 김치 썰어서 말아먹고 배 좀 채우고 출근해서 일하다 보면 어느새 점심이고 바쁠 때는 빵 한 조각 사 먹거나 아니면 동료들이랑 같이 식당에 가서 국밥 한 그릇 말아먹고 퇴근 시간이면 집에 오기 전에 슈퍼에 들러서 저녁 찬거리 좀 사오고 집에 와서 애랑 남편 밥 해 먹이고 그러고 나면 어느새 하루가 총알처럼 사라져 있죠. 그게 우리네 엄마들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저 말고 대부분의 여자들이 이런 인생을 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땐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고 다들 그렇게 사니까 저도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살아보니 인생에 정답이 없다는 말이 뭔지 딱 알겠더라고요. 나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저는 왜 제가 사는 인생이 맞다고만 생각하며 살았는지 아마 사는 게 팍팍해서 주변 돌아볼 여유도 없고 그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합리화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제 아들도 입맛에 맞게 키우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해라. 사람들한테 패기치지 말아라. 누군가 말을 하면 경청하고 들어라. 어른들에게 예의를 지켜라. 이런 말을 하면서 아들을 좀 꽉 잡고 키웠죠. 남편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협조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들은 남편을 참 많이 무서워했었죠. 다른 집 아들들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은 아들과 남편의 사이가 조금 어색했습니다. 어릴 때는 애가 바닥에라도 닿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고 허리 디스크가 올 정도로 애를 업고 다니는 남편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쁜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커서 뭐 될까? 검사가 될까? 판사가 될까? 우리 아들 나중에 커서 성공하면 아빠한테 효도해야 된다. 알겠지? 하면서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애한테 조잘조잘 무슨 말을 참 많이 하곤 했죠. 그렇게 누구보다도 아들을 사랑하던 남편이었는데 이 매정한 사람이 애가 20살도 되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나중에 커서 효도하라더니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달라고 하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허망한 사고로 먼저 가버렸습니다. 남편의 잘못도 아니었고 심지어 뺑소니 교통사고였습니다. 다행히도 범인은 3개월 만에 금방 잡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떠난 남편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 작은 소기업의 경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말도 안 되게 적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혼자 돈을 버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출산을 하고도 애를 낳고도 계속 일을 다녔죠. 출산을 하고 나서 2주 정도 집에서 쉬고 바로 출근을 했으니 산후조리할 것도 없이 바로 회사를 갔고 아이를 낳고 온 적에 회사 사장님이란 사람은 아이고 미스김 애 낳고 놀아 고생했어. 아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쉬고 온 거야? 미스김 없으니까 회사가 안 돌아가잖아.
오늘 저녁에 회식 갈 수 있지? 애도 나왔으니까 이제 술 마실 수 있는 거잖아. 하면서 저를 첫 출근 날 바로 술자리에 데려갔습니다. 제가 수유 중이라 술을 못 마신다고 얘기했는데도 소주는 알코올이라 몸을 소독해 준다면서 여자가 술을 마셔야 술자리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말하던 악독한 상사는 아직도 제 기억 속에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경리들보다 그래도 돈 5만 원 더 주는 회사였는데 저는 그 악덕함과 성희롱을 견디지 못해 결국 제 손으로 사직서를 내고 말았고 남편이 떠나가면서 남긴 사망보험금으로 작은 잡화 가게를 하나 차리게 됐습니다. 지금이야 모든 물건들을 인터넷으로 많이 사지만 제가 장사를 할 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샀기 때문에 저희 가게가 꽤 장사가 잘 됐습니다. 소쿠리부터 크고 작은 가구들, 그리고 작은 주방용품까지도 살 수 있는 곳이라 손님이 꽤 많이 모였죠. 그때 제 아들이 중고등학생은 됐던 것 같습니다. 장사를 10년 정도 했으니 동네에서는 저도 억척스러운 아줌마로 통했고 장사해서 자식을 먹여 살렸으니 독하기로는 어디 가서 뒤지진 않았습니다. 몸이 바쁠수록 아들과 같이 있는 시간은 적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당시엔 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아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 따위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아들이 착하게 자라주었습니다. 남자인데도 사건 사고 한 번 없이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까지 입학하게 됐습니다.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지방대에 그럭저럭 입학했어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건 아들이 딱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일을 하고 등록금을 대주고 아들이 졸업을 하면 그 뒤로 알아서 생활을 하게 하는 게 제 목표였죠. 솔직히 남편이 죽고 나서 저 혼자 악착같이 일해서 대학까지 보내면 제 도리는 다 한 거라고 생각했고 남자애가 20대 중반이 되면 혼자 살아나가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21살에 군대에 갔고 23 중반에 제대를 해서 24세 복학을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침범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학점은 알아서 관리하라고 하고 저는 등록금만 대줬지요. 그래도 몇 번은 장학금도 받고 하더니 복학하고 나서는 학교를 가는 등 마는 등 하다가 자퇴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아들과 엄청 싸웠습니다. 솔직히 저도 억울한 부분도 있었던 게 아들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 나 자퇴할 거야 말리지 마 라고 다짜고짜 통보를 하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뭐? 자퇴? 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제 1년만 더 다니면 졸업인데 무슨 자퇴야 자퇴는. 너 대학이 무슨 장난인 줄 알아? 엄마가 돈은 뭐 땅 파면 나오는 줄 알아? 네 등록금 벌려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1년 남기고 자퇴? 미쳤다 진짜. 잔소리 말고 그냥 다녀. 아 못 다녀. 아니 안 다녀. 나 돈 벌 거야. 지금 학교 1년 다니면 남들보다 늦어지는 건데 그냥 자퇴하고 어떻게든 돈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나 말리지 마. 아니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좋다 이거야. 누가 뭐래? 어? 근데 대학 졸업하고 하면 되잖아. 왜 갑자기 이러는 건데? 성태야, 너 진짜 이러면 안 돼. 그래도 졸업장은 따야 취직을 할 거 아니야. 네가 무슨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고등학교 때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는데 자퇴를 왜 하니 자퇴를 하면서 아들이랑 큰 소리를 내며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의견을 무시하고 결국 대학을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곳은 작은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큰 회사도 아니고 무슨 협력업체라는 거던데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 준비해서 시험을 봤으며 이름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도 많이 받았을 것을 그 1년이 아까워서 자퇴를 해버리고 이름도 없는 회사에 들어가니 속이 문드러지더군요.
그런 게 집단에도 마음에 걸렸는지 엄마, 내가 돈 관리 잘 못하니까 엄마가 내 월급 관리해줘. 대신 30살까지만이야. 30부터는 내가 할 거니까 엄마가 딱 4년만 관리해줘. 난 용돈 받아 쓸게.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에게 한 달에 기름값 포함 50만 원씩 용돈을 줬고, 당시 아들 월급이 180만 원이었는데 나머지 130만 원을 제가 아들 이름으로 적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일정 금액에 제 돈도 같이 모아서 나중에 결혼할 때 다시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아들은 그래도 성실하게 회사를 다녔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것보다 돈 버는 게 자기 적성에 맞는다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저녁 늦게나 돼야 들어왔죠. 가끔은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어떤 여자랑 통화를 하는 건지 잠도 안 자고 새벽까지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아들이 연애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30이 될 무렵 제게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사실 나 만나는 여자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밥이나 한번 먹을까? 뭐 결혼을 당장 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가볍게 밥이나 먹는 거지 뭐. 하고 말을 꺼내는 겁니다. 옳다코나 싶었습니다. 언젠가는 할 결혼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이 녀석이 빨리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라 생각했고, 철없는 우리 아들과 누가 결혼을 할지, 어떤 여자가 우리 집 새 식구가 될지 하루하루 설렘이 기대되는 날들이었죠. 그렇게 주말이 찾아오고 아들이 저희 집에 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여자친구랑 같이 왔어. 하고 집 안으로 들어온 여자는 의외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뭔가 며느리 될 아이에게 편견이 있었나 봐요. 조심스럽고 수줍고 그런 이미지를 생각했었는데 아들이 데려온 아이는 당돌함 그 자체였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저런가 싶을 정도로 제 눈치를 보지 않더라고요. 어서 와요. 오늘아 힘들었지? 서울에서 오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니요. 어차피 전 옆에 앉아서만 왔는데요. 뭐 괜찮아요. 근데 여기 문 부서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저희 집 중문이 약간 삐걱대는데 그걸 보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아, 이거 중문이라 그냥 써요. 현관문만 멀쩡하면 되는데 뭐 얼른 들어와. 하고 저는 마냥 반가운 마음에 그 친구를 반겼죠. 근데 그 친구가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본 아들놈이 자기야 신발은 벗어야지. 여긴 집이잖아. 호텔이 아니야. 아 미안. 호텔에서 신발 신고 있던 게 습관이 돼서. 죄송해요. 제가 이래요. 근데 혹시 슬리퍼 없어요? 바닥이 좀... 하고 슬리퍼를 찾더라고요. 저희 집은 전원주택이고 층간소음 같은 것도 없어서 슬리퍼를 신은 적도 없거니와 바닥은 항상 따뜻해서 발이 시려울 일이 없어서 집에서는 맨발로 다녔거든요. 슬리퍼요? 우린 그런 거 없는데. 바닥이 차가워서 그래요? 그럼 양말을 하나 줄까? 하고 물었더니 아,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가져 뭐. 하고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걷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성태 여자친구가 배려심이 깊나봐. 아파트 사나봐. 요즘에 아파트에서 슬리퍼들 많이 신는다고 하더라고. 뭐 층간소음 이런 것도 있고 사람들이 난리도 아니잖아. 내 친구네도 물어보니까 슬리퍼 신고 다닌다고 하더라. 아랫집에서 조금만 걸어도 쫓아 올라와서는 뭐라고 한다는데. 아휴,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 조금 낡아도 전원주택이 살기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렇지. 안 그래요? 그러게요. 제가 이런 데를 처음 와봐서 이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전 항상 아파트에만 살았거든요. 근데 혼자 사는 집인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집이 무슨 원룸 같네요. 게다가 생각보다 집이 많이 낡았네요.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아들을 쳐다봤고 아들은 저를 보며 엄마, 얘가 아무것도 몰라. 얘가 실은 우리 회사 사장님 딸이야. 어쩌다 보니 나랑 연애하게 됐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뭐랄까 좀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해야 되나? 엄청 귀하게 자랐어.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악의 없이 하는 말이니까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마.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하나하나 지금 다 가르치고 있다니까? 진짜 어떤 기분이냐면 애기 키우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너무 나쁜 눈으로만 보지 말아줘.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많이 놀랬습니다. 아들 회사가 소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장 딸이라고 하니 뭔가 가슴이 콕 내려앉았고, 저도 고생해서 키운 아들인데 괜히 가난한 집 아들이라고 천대받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물론 제 입장에서 며느리가 가난한 것보다 부잣집 딸인 게 더 좋겠지만 우리랑 너무 집안 차이가 나니까 부담스러웠어요. 마음 같아서는 비슷한 여자랑 결혼시키고 싶었는데 아들 얼굴을 보니 이미 사랑에 푹 빠진 것 같았고, 제가 옆에서 말린다고 해서 헤어질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둘이 얼굴만 봐도 좋아 죽는데 여기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응원밖에 없었죠. 그래요 뭐 둘이 잘하겠지. 다 큰 어른이니까. 얼른 밥이나 먹자. 굵직했다. 하고 제가 국을 퍼서 밥상에 하나씩 반찬을 올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 집이 잘 살면 음식도 맛있는 것만 먹는 거 아니야? 아이고, 난 그 정도까진 아닌데. 일단은 있는 거 대충 차렸으니까 좀 먹어봐요. 하고 수저를 내밀었더니 수저를 살펴보다가 밥을 깨작깨작 먹더라고요. 입맛에 안 맞나 봐. 아, 엄마, 그게 아니고 얘가 원래 양이 좀 작아. 어렸을 때부터 소식해서 음식을 잘 안 먹어.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하고 아들이 대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아니 그게 아니고 약간 냄새 나는 것 같아. 락스 냄새 같은 거. 하고 솔직한 심정을 말하더군요. 분위기가 쌓여지자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어머님이 음식 만들면서 손을 깨끗이 씻으셨을지 아닐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건물 청소하는 일 하신다며. 그럼 좀 찝찝한 건 사실 아니야? 왜 당신은 나한테 그런 걸 말해서 선입견 생기게 만들어? 차라리 어머님이 무슨 일 하는지 말을 하지 말지. 자기도 누가 화장실 갔다 오는 걸 봤는데 그 손으로 쌈 싸서 먹이면 좋겠어? 싫잖아. 나도 지금 똑같은 심정이야. 저 손으로 락스물 만지고 걸레 빨고 온갖 먼지는 다 치울 텐데. 아, 역겨워. 못 먹겠어.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만든 국에 침을 쭉 뱉는 겁니다. 깜짝 놀란 제 아들은 야, 너 뭐 하는 거야? 왜 그래 진짜?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자기야, 내가 이런 거 먹는 거 봤어? 뭐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이거 전부 중국산 아니야? 나 몸 예민해서 유기농이랑 친환경만 먹는 거 알지? 내가 이런 정체 모를 음식을 어떻게 먹어? 거기다 여기에 내 침까지 들어갔잖아. 이거 음식물 쓰레기지 뭐.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들만 아니었다면 당장이라도 밥상을 뒤엎고 그 여자의 머리채를 뜯고 싶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여자애도 별말 없이 깨작거리기만 하더군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아들이 다 먹었으면 집에 갈까? 하고 말을 하는데 아무 말도 없던 애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둘은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여자애는 끝까지 제게 인사도 없이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살다 살다 이렇게 싹퉁바가지 없는 애는 처음 봤어요. 속이 천불이 날 정도로 화가 났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고 게다가 지금 다니는 회사 사장 딸이니 제가 섣불리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만히 두자니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분을 삭히고 있었죠.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가 와서는 엄마, 나 미안해. 좀 그랬지. 걔가 외동딸로 사랑만 받고 자라서 조금 제멋대로긴 해. 얘 지금 내가 그나마 사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이해 좀 해줘. 알고 보면
의외로 순수하고 귀여운 면이 있어.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까 엄마가 오늘 없던 일로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정말 미안해 엄마. 하고 말을 하더군요. 솔직히 저도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그냥 말을 아끼기로 했고 저희 집 형편이 좋지 않고 제가 일도 일 같지도 않은 걸 아니 무시하나 싶은 심정도 들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 당시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던 것도 사실이었고 나이가 먹다 보니 써주는 것도 없어서 그 일을 선택했던 건데 그게 이렇게 걸림돌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냥 열심히 살아온 사람인데 하루하루 제법 망가져가는지 모르고 고생해서 살아온 사람인데 부자들한테는 이런 것도 다 신경이 쓰이는 거구나 싶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죠. 그리고 솔직히 제가 마음이 좀 넉넉했다면 그런 말들에 하나하나 대꾸하면서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라도 했을 텐데 아들이 조금이라도 잘 사는 집에 장가를 가서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고 이런 게 자격지심인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자. 괜히 내가 큰 소리 냈다가 이 결혼이 망가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결혼을 찬성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로 그 당시 저도 상황이 막 나쁜 편은 아니라 둘의 만남이 더 소중해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은 제가 건물 청소를 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는데 그 건물의 주인이 저를 좋게 봐줘서 그 집에서 몇 번 식사도 하고 둘이 밖에서 따로 만나 얘기도 하다 보니 그 사람과 조금씩 마음이 맞다는 걸 느끼고 있던 찰나였거든요. 늦은 나이에 연애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런 일이 제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인지 몰라도 참 여유있고 너그러운 모습에 저도 마음이 끌리던 찰나라 어쩌면 아들의 상황과 제 상황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솔직한 제 심정이었습니다. 건물 주인과 연애 같은 걸 하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편해진 것도 있었고요. 그분은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일만 하면서 사셨다고 해요. 그래서 늙음하게 결국 건물까지 자기 힘으로 갖게 되었죠. 하지만 많이 외로우셨는지 어느 날부터는 제게 더 이상 청소 같은 거 그만하고 그냥 자기랑 살림을 합치자고 몇 번씩 말을 했지만 제 분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재혼을 계속 거절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아들이 결혼도 안 했는데 재혼 가정이라고 하면 혹시나 저 때문에 책 잡힐까봐 결혼을 미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제 아들은 말갈량이 같은 그 부잣집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입이 떡 벌어지는 호텔에서 식을 올렸고 밥도 손톱만큼 나오는 코스 요리를 먹으면서 그렇게 그 집으로 흘려가듯 장가를 갔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보내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 일상은 달라진 거 없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해서 건물 청소를 시작하고 사람들이 대부분 출근을 하고 건물이 비어있는 오후 3시쯤엔 청소를 마친 뒤 그 사람 집으로 가서 같이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없는 그 사람은 제게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제가 마음에 쏙 든다면서 나이가 먹어서 저와 함께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하곤 했었죠. 저도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던지라 재혼 생각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지만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건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날도 그 사람과 밥을 먹고 있는데 재혼 얘기를 하더군요. 순혜씨, 우리가 이렇게 나이 먹고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흔치가 않은 기회라는 거 그쪽도 잘 알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결혼을 미루는지 모르겠어요. 난 평생 내가 혼자 살 줄 알았는데 순혜씨를 만나게 돼서 이게 운명인가 싶은데 순혜씨는 안 그래요? 저도 그렇죠. 근데 자식 먼저 결혼을 시키고 나니까 이제 좀 뭔가 숨통이 트여요. 큰 짐을 하나 덜어낸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은 제가 여유가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제가 재혼을 한다고 하면 애미인 저를 뭘로 보겠어요?
마치 기다렸다가 냈다 결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지금의 감정도 나쁘지 않잖아요. 우리 천천히 가요, 천천히. 하고 그 사람을 설득했죠. 사실 남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 초반에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서서히 변하는 존재들이죠. 저희 남편과도 연애 결혼을 해서 제가 그 점을 너무 잘 알고 결혼 후에도 다정다감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결혼 전만은 못했죠. 그 사람이야 나이 60이 넘어서도 초혼이지만 저는 이미 한 번 결혼을 했던 터라 결혼이라는 게 조심스럽고 우리 서로가 이번 생의 마지막 결혼이니 서로 신중하게 하자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도 기다려주겠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난 뒤 저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로 거의 아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죠.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될까 말까 거의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명절에도 그리고 제 생일 때도 며느리 얼굴을 보는 일도 없었죠. 뭐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긴 합니다만 좀 씁쓸하더라고요. 보통 딸을 시집 보냈다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아들을 장가 보낸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우리 집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도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가끔 정말 어쩌다가 한번 제가 생각이 나면 혼자 찾아와서는 엄마,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지? 엄마도 이제 혼자 지내지 말고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 외롭잖아. 나도 자주 못 오는데. 하면서 제 안부를 걱정하곤 했죠. 아들에게 말을 할까 말까 고민도 했지만 뭔가 남사스럽기도 하고 입이 잘 떨어지지 않더군요. 때가 되면 알아서 생기겠지 뭐. 그리고 안 생기면 좀 어때? 그냥 혼자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아. 하면서 굳이 얘기하진 않았죠. 하지만 저와 그 사람은 점점 사이가 좁혀져 저의 재혼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고 저는 아들에게 굳이 말하지 않고 만남 3년 만에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3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 사람 참 한결같고 좋은 사람이더군요. 왜 이런 사람이 아직까지도 결혼을 안 했을까 싶을 때도 있었고 이상한 사람 아닐까 싶은 의심도 있었지만 늘 제게 잘해주고 저를 배려해주는 그 사람을 보며 저도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참 나이 먹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부끄럽기도 하지만 정말 소녀 때처럼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데 아직도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구나. 나도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고 지낸 지 3년 정도 됐지만 마치 굉장히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우리 둘은 참 잘 맞았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옷 스타일도 바다보다 산을 좋아해서 자주 같이 등산을 다니고 조용한 절에서 한참 동안 풍경을 바라보며 데이트를 했죠. 어차피 아들도 며느리도 잘 만나지도 않고 그냥 각자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재혼 사실은 그냥 나중에 얘기해야겠다 싶었고 저희도 서류상으로만 부부가 된 터라 천천히 알리자고 남편과도 합의를 했죠. 그렇게 정식으로 재혼을 하고 3개월쯤 지났을까 제 남편이 아들과 며느리를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생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밥을 먹으면서 근데 당신 아들 며느리는 소개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엄연히 서류상으로는 아버지잖아. 뭐 부담 가질 거 없고 그냥 같이 밥이나 먹자고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성태야, 엄마가 얼마 전에 재혼을 했어. 괜찮은 사람이랑. 근데 나한테 소개를 좀 해주고 싶거든? 진작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말을 못했어. 재혼? 아니 엄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재혼을 언제 했어? 아니 어떤 사람인데? 재혼한 지는 얼마 안 됐어. 3개월 정도? 너 결혼 준비할 때쯤부터 만났으니까. 그 사람이랑 정식으로 연애한 지는 2년 좀 넘었고 알고 지낸 지는 한 3년 됐지. 뭐 이래저래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말 안 했다가
그 사람이 같이 밥이나 먹자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시간 되면 며느리랑도 같이 볼 수 있을까? 좀 그런가? 엄마, 당연히 같이 봐야지.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미리 나한테 얘기를 하던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와이프가 엄마 얘기 묻더라고. 한번 같이 식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결혼하고 이래저래 바쁘게 사느라 한 번도 못 찾아갔잖아. 아, 실은 엄마, 좀 회사가 요즘 상황이 많이 안 좋거든. 큰 회사가 아니라 그런지 거래처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회사가 휘청휘청하네. 장인어른도 걱정이 많다고 하시고 나도 바쁘고 뭐 그랬지. 암튼 엄마, 우린 좋으니까 약속 잡아서 알려줘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일주일 뒤 저희 네 사람이 한정식 집에서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거진 2년 만에 만나는 거고 아들은 몇 개월 만에 보는 것 같은데 그 사이 많이 힘들었는지 살이 빠졌더라고요. 며느리는 쭈뼛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오는데 너무 오랜만에 보니 얼굴도 그제야 생각이 날 정도였습니다. 들어와. 여기 우리 남편. 내가 뒤늦게 재혼을 하고 나한테 소식을 전하네. 그동안 잘 지냈지? 하고 인사를 했죠. 그런데 여전히 며느리는 뚱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어머니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재혼하셔서 그런가? 이제 청소일은 안 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만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들 생각하시면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차라리 뭐 어디 가서 알바를 하시거나 좀 드러나는 일을 하셔야지. 청소는 못 사는 사람들이 푼돈 벌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제가 어머님 신경 쓰일까봐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 집에선 어머님 청소일 하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전업주부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조마조마했나 몰라요. 그래도 저희는 사업장 운영하는 집안인데 청소하는 사돈이라고 하면 저희 부모님이 체면이 어떻겠어요? 재혼하신 남자분도 혹시 청소부는 아니시죠? 왜 끼리끼리라는 말도 있잖아요? 하면서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분위기를 눈치챈 남편은 청소일이 무슨? 이 사람 그 일 간둔 지가 언젠데요. 이 사람 이제 임대업자예요.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고 남편은 물 한 잔을 마시더니 당신 애들한테 말 안 했어? 내가 건물 당신 명의로 변경해준다고 했잖아. 어차피 나야 뭐 남아도는 게 돈이고 남아도는 게 건물인데 당신 앞으로 하나 넘긴다고 문제될 거 없고 거기가 들어오는 월세가 달에 1,000만 원이 넘는데 당신이 나보다 돈 관리는 더 낫게 할 테니까 이제 생활비 통장은 당신이 관리했으면 좋겠네. 우리도 이제 부부니까 살림 합쳐야지. 슬슬 준비해서 우리 집으로 들어와. 내가 세입자들한테도 쭉 돌면서 당신 소개해 줄 테니까. 하고 폭탄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 말 듣고 아들은 깜짝 놀라서 엄마, 임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묻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알만 굴리고 있는데 남편이 나서서 아들이랑 며느리가 너무 엄마한테 무심하네, 어?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시어머니가 청소한다고 대놓고 내 앞에서 무시를 하나. 내가 이 사람한테 대충 들었는데 사돈 운영하는 회사가 거기 천안에 있는 제조업하는 공장 맞지? 내가 거기 거래처들이랑도 옛날에 거래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지 않아? 그쪽 일이 내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던 일인데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바닥을 뜨고 임대업을 하니까 아주 야근 놈들이 날뛰더라고.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적일 리가 있나? 하면서 전문가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모습은 처음 봐서 너무 놀랬고 이 사람이 생각보다 손이 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사는 것도 알고 있었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했던 건물 말고도 건물을 세 채나 갖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전 그런 거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제 돈도 아니니 관심조차 두지 않았는데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 아버님, 저희 쪽 일 잘 아시네요? 근데 건물 운영까지 하시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시다. 타고난 꾼이시네.
나중에 저희 아버지랑 식사 자리 한번 만들까요? 그래도 저희 가족인데 얼굴 한번 보고 인사는 해야죠. 하고 바로 태도를 바꾸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제 남편이 이게 무슨 소리야? 오늘로 우리 인연은 끝일세. 결혼하고 시댁 한번 찾아오지 않은 며느리가 어떻게 내 가족이야? 나 오늘 자네 보러 나온 게 아니라 그래도 핏줄이 엮인 아들 보러 나온 거야. 왜? 내가 돈 좀 있다고 하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 좀 나올 것 싶어서 이러는 걸 누가 모를 줄 알아? 어? 여보, 나갑시다. 이런 년을 며느리라고 받았어? 어? 당신도 참 진짜 그렇게 손에 빠져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하면서 제 손을 잡고 일어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는 며느리가 깜짝 놀랐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손을 잡는 겁니다. 어머니가 말씀 좀 잘해주세요. 제가 그냥 농담한 거예요. 어머니는 왜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랑 재혼을 하셨으면서 이제야 말씀하세요? 너무 서운해요. 농담이에요, 농담. 하면서 저를 자리에 억지로 앉히더군요. 그 모습을 보자 남편이 그 손을 탁 쳐내며 이 여자가 지금 장난인 줄 아나? 어디 감히 그 손을 대? 이 사람처럼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 없어, 이 사람아, 어? 됐어. 내 주머니가 열리는 일이 있으면 그 돈은 전부 길거리 노숙자들한테나 주고 말지. 무릎 꿇고 사과를 해도 봐줄까 말까인데 어디서 농담질이야, 농담질이. 하면서 큰 소리로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러자 며느리가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니 어머니, 화 많이 나셨어요? 저 진짜 그냥 농담한 거예요. 어머님이 아버님 좀 설득해주세요. 저희 지금 진짜 사정 어렵거든요. 건물도 몇 채나 있으시다면서요. 월세를 1,000만 원이 넘게 받으신다면서요. 그럼 저희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어머니 부탁드려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어머니 무시했던 거 사실이에요. 저 지금 이렇게 반성하고 있잖아요. 제발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발 한 번만요. 하면서 제 손을 잡고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당장 무릎 꿇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무릎 꿇으라고 하고 소리치자 며느리가 바닥에 쾅 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더니 어머니, 잘못했어요. 어머니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은 저를 끌고 밖으로 나왔고 아들은 제 등에 대고 엄마, 엄마 하면서 저를 불러댔죠. 그 사람이 저를 차에 태우고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저 며느리녀는 가족이 아니라 남입니다, 남. 벌레만도 못한 년. 저걸 며느리라고 받았어? 아이고 당신도 참. 저거 돈에 눈 멀어서 정신 못 차리는 거 봐. 당신 아들도 생각이 있으면 정리부터 하라고 해.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진짜. 당신도 당장 우리 집으로 들어와.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기죽어 살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그래. 뭐가? 하면서 제게도 한 소리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아있던 짐을 그 사람 집으로 마저 옮기고 저희 집을 비웠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낡은 전원주택이지만 이곳에 수많은 추억을 묻어둔 뒤 그 집을 떠났죠. 그 후 남편은 아들을 몇 번 만나서 며느리와 정리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저물어 가는 사업장에 발 담그지 말고 제대로 일을 배워서 자기랑 살 것을 아들에게 얘기하더군요. 어쩌면 제 남편이 저와 아들을 구원해준 구원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번 남편과 만남을 가진 아들은 6개월 뒤 며느리와 이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고 굳이 말하진 않았지만 부부 사이도 예전 같지 않았고 돈 문제가 생기니 서로가 서로를 벌레 보듯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이미 며느리도 그리고 아들도 서로에게 마음이 많이 뜬 것 같더라고요. 아들이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더니 며느리도 기다렸다는 듯 바로 이혼을 해줬다는데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속사정이 있던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쪽에선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저희 집 근처에 방 하나를 구해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역시 아들을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소개도 시켜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부부가 함께한 지 벌써 8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아직 재혼을 하지 않았지만 작은 부동산을 운영하며 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남편을 내조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른이라는 나이를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참 어느새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가 된 것 같아 속상하기만 합니다. 이런 행복을 조금이라도 젊을 때 알았다면 하는 생각도 들면서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아들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며 시궁창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참, 이 글을 적으면서 여러모로 씁쓸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네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너무 보잘것없던 저의 모자를 받아준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